김할아버지, 요즘도 밤에 그렇게 활발하신가요? 네, 매일 밤마다 기운이 넘쳐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비결은 도대체 뭐예요? 다들 말로만 듣고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그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한 번씩 나는 기적의 운동을 해요. 그 5분만 하면 기운이 솟고 밤에 바로 잠들 수 있죠. 누구도 믿지 않던 이 비결은 이제 비밀이 아니라 모두가 알고 따라하고 있는 진짜 비법입니다. 오늘 그 충격적인 비결을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첫 번째는 바로 침대에 눕자마자 다리 들고 버티기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수상한 동작 하나가 김할아버지를 밤마다 괴력의 사나이로 탈바꿈시킨 충격적인 핵심입니다. 말 그대로 침대에 등을 떼는 그 순간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고 무조건 1분 버티는 것입니다. 보기엔 우스워 보일 수 있지만 이 자세가 주는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다리를 들고 버티는 순간 하체 혈액이 심장 쪽으로 쏟아지며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아래로 처져 있던 장기와 근육이 긴장하면서 긴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냅니다. 무릎 뒤에 림프절이 자극되면서 엉덩이 아래쪽의 혈관이 풀리고 하체 전반에 흐르던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듯 사라집니다. 특히 정력의 핵심인 기혈순환이 바로 이 자세에서 살아납니다. 노화의 적은 바로 순환 정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은 아래로만 쏠리고 위로는 오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리는 붓고 허리는 아프고 밤에는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이 자세 하나만으로 아래로만 흐르던 혈액을 다시 머리와 상체 쪽으로 올리는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단 1분. 그 1분의 기적이 몸 전체를 되살리는 생명의 루틴이 됩니다. 충격적인 건 이 자세가 단순히 혈액순환만 살리는 게 아니라 밤의 자존심까지 되살린다는 점입니다. 하체 근육이 강화되며 자연스럽게 기력이 살아나고 장기 기능이 회복되면서 밤마다 의욕이 솟아납니다.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다리만 올렸을 뿐인데 온몸이 다시 50대로 돌아간 기분이야. 의사가 아니어도 이 동작 하나가 어떤 생리작용을 일으키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자세는 간단해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 돈도 들지 않고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진짜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무려 3년째 이 동작을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루라도 안 하면 허전하고 몸이 무거워. 마치 기운이 빠져나간 느낌이 들어. 그 정도로 이 자세는 그의 몸에, 삶에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충청북도 옥천에 사는 77세의 김기환 할아버지는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다리가 저리고 무릎은 욱신거렸고 자고 일어나면 몸이 부서진 듯 무거웠습니다. 병원에 가면 운동하라는 말만 들었고 무릎에 주사 맞아도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노인이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번쩍 들고 있는 장면을 보고 저게 뭐지? 싶어 따라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10초도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엉덩이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평소보다 푹 잤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다음 날 또 따라 했습니다. 15초, 20초, 30초 매일 조금씩 늘려갔고 결국 1분 버티기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몸이 개운했고 다리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습니다. 할머니가 한밤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양반 왜 이렇게 팔팔해졌어? 그날 이후 김할아버지는 밤의 황제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도 할머니들이 기환 씨, 요즘 얼굴이 살아났네라며 관심을 보였고 손주도 할아버지 나보다 체력이 더 좋은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김할아버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에 등을 대고 두 다리를 수직으로 들며 말합니다. 자, 황제가 될 시간이다. 그 모습에 할머니는 웃고 가족들은 박수를 보냅니다. 단지 다리 한 번 들었을 뿐인데 삶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몸을, 마음을, 관계를, 심지어 부부의 밤까지 뜨겁게 되살려 놓았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두 번째는 하루 3번 손바닥 비비기 에너지 모으기입니다. 보기엔 별거 없어 보이는 이 동작 하나가 김할아버지를 밤마다
살아나는 사나이로 만들어낸 핵심 루틴입니다. 말 그대로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잠자기 전 한 번, 딱 하루 3번 손바닥을 비비는 것만으로 몸의 에너지가 폭발하듯 깨어난다는 사실은 의외의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손놀이가 아닙니다. 손바닥은 인체의 모든 장기와 신경이 연결된 에너지 스위치입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뇌가 각성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온몸에 활력이 퍼집니다. 특히 손바닥을 비비면 따뜻한 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은 기혈을 움직이는 자극이 되어 몸속 깊은 곳까지 생기를 전달합니다. 하루 3번 손바닥을 비비는 순간마다 신체가 스스로 회복 모드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 그런데 손바닥만 비비면 속에서 무언가 벌떡 일어나. 실제로 손바닥을 빠르게 20초 이상 비비면 피부에 열이 나면서 심장 박동이 미세하게 올라가고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손끝까지 혈류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손에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열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고 골반 쪽 기혈까지 자극해 정력 회복에까지 직결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충격적인 건 손바닥을 비비는 것만으로도 밤에 벌떡 일어나는 기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운은 따뜻함에서 나오고 따뜻함은 바로 이 손바닥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저녁에 잠들기 전 손바닥을 천천히 비비고 그 열기를 배나 가슴에 갖다 대면 마음도 안정되고 자율신경도 조절되어 밤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줍니다. 이 간단한 동작 하나로 김할아버지는 나이 70이 넘어서도 한밤중에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또 기운을 잃지 않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밤에 잘 돌아다닌다는 소문은 있지만 정작 그는 손바닥만 비빈다고 말하면 다들 웃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그게 진짜라면 나도 해야겠다는 충격적인 반응이 따라옵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76세의 정진만 할아버지는 원래 완전한 저질 체력으로 유명했습니다. 점심 먹고 바로 졸고 오후엔 허리가 아프고 밤이 되면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 너무 늘어지셨어요 라며 웃고 할머니는 정말 장작개비처럼 움직이질 않네라고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복지관에서 김할아버지의 비결을 듣고 정할아버지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손바닥을 비비면서 오늘도 살아있다고 말하고 점심엔 내가 아직 괜찮다고 중얼이고 자기 전엔 지금부터 충전이다라고 속삭였지. 그렇게 하루 3번 손바닥을 30초씩 문질렀습니다. 처음엔 민망했지만 며칠 후부터 이상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계단을 걸을 때 다리가 덜 풀리고 무엇보다 밤이 되면 왠지 모르게 몸이 딱 깨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할아버지는 어느 날 밤 갑자기 할머니에게 당신 오늘 나 좀 다르게 느끼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양반 무슨 약이라도 먹었어? 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손바닥을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 했을 뿐이야. 그날 이후로 정할아버지는 도봉동 손바닥 영감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하루 3번 밥 먹기 전, 산책 중간, 잠자기 직전 꼭 손바닥을 비비며 중얼입니다. 여기서 내 힘이 나오는 거야.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처음엔 웃었지만 지금은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선 요즘 왜 이렇게 팔팔하냐는 인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세 번째는 잠들기 전 발끝 3분 마사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홀히 여겨지지만 알고 보면 가장 강력한 부위가 바로 발끝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루를 마감하는 밤에 이 발끝을 손으로 눌러주기만 해도 기운이 온몸을 타고 올라오며 심장을 깨우고 정력을 불태우는 엄청난 에너지가 솟구칩니다. 김할아버지는 말합니다. 나는 발끝만 자극해도 밤마다 온몸이 다시 젊어지는 걸 느껴. 발끝은 단순한 살덩이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장기와 연결된 수많은 말초 신경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는 비밀 통로입니다. 특히 발가락 끝을 마사지하면 뇌신경이 자극을 받고 전립선, 방광, 생식기와 연결된 기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풀리면서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작은 동작이 바로 밤을 지배하는 힘의 시작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마사지가 단 3분이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양쪽 엄지발가락을 꾹꾹 눌러주고
발가락 사이사이를 주무르듯 문지르면 몸 안의 긴장이 풀리고 기혈의 흐름이 폭발적으로 살아납니다. 특히 둘째 발가락을 강하게 자극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도 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동작을 발끝 점화법이라고 부릅니다. 불이 꺼진 몸에 다시 불을 지피는 마법 같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비결의 핵심은 자기 전이라는 시간대입니다. 이때는 온몸이 이완되고 몸속 에너지가 가장 순수하게 흐르는 때입니다. 이 순간에 발끝을 마사지하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가 날아가고 자는 동안 몸속 장기와 근육이 회복 속도를 배로 끌어올립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 밤의 컨디션이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늘 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꾸준히 해도 밤의 기운이 달라. 실제로 이 비결을 들은 이웃 할아버지들이 따라해본 뒤 며칠 만에 이거 진짜 뭔가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며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바늘로 찌르듯 차가웠던 발끝이 따뜻해지고 아랫배의 기운이 돌고 침대 위에서 무기력하던 몸이 활력을 찾는 경험은 그들에게 신세계였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8세의 박춘배 할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밤마다 기운이 떨어져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워도 뒤척이기만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 않았으며 무기력과 짜증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나이 탓이라는 말뿐이었고 아무리 영양제를 먹어도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김할아버지의 비결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별 생각 없이 발끝을 주물렀지. 처음엔 간질간질하더니 점점 뜨끈해지더라고. 신기하게도 그날은 잠도 푹 자고 아침에 몸이 가볍더라고. 박 할아버지는 그 뒤로 매일 밤마다 침대에 누워 이불 속에서 조용히 발끝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지발가락은 꾹꾹 눌렀고 새끼발가락은 지그시 당겨주었으며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번갈아 마사지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이면 괜히 자신감이 생기고 아침이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도 변화에 눈치챘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팔팔해졌어? 어디서 뭐 먹었어? 라고 묻자 박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 그냥 발끝만 주물렀을 뿐이야. 지금은 동네 친구들에게도 알려주며 발끝 3분이면 다시 25 된다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듣고 친구들이 반신반의하며 따라해봤고 며칠 후에는 모두가 발끝 마사지 동호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진주에서 밤에 빛나는 남자들로 불리는 모임이 탄생했습니다. 이 작은 발끝 마사지 하나가 사람을 바꾸고 밤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도 침대에 눕기 전 발끝을 문지르기 시작해 보십시오. 단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3분이 당신을 밤의 황제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네 번째는 바로 하루에 딱 한 번은 땀을 흘리기입니다. 단순히 건강을 위한 운동 수준이 아닙니다. 김할아버지는 이것을 기운 폭발 의식이라 부릅니다. 하루 한 번은 반드시 땀을 짜내듯 흘려야 몸속 정체된 기운이 뚫리고 밤에 다시 벌떡 살아나는 힘이 생긴다는 충격적인 경험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땀을 흘리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다는 점입니다. 무리하면 탈난다. 운동은 젊은 사람들 하는 거다라는 말에 갇혀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도 뻔합니다. 몸은 굳고 기혈은 막히고 밤이면 더 이상 반응조차 없는 무기력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김할아버지는 그런 상태를 죽진 않았지만 산 것도 아닌 반시체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서운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땀은 노폐물입니다. 동시에 땀은 생명력의 신호입니다. 몸에서 땀이 흐른다는 건 아직도 안에서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김할아버지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땀을 흘려야 밤에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땀이 한 줄기라도 흐르지 않으면 그날 밤은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다고 단언합니다. 충격적일 정도로 강한 의지만 그 말 속엔 분명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땀을 흘리면 심장이 반응합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혈관이 확장되며 몸속 피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식기 쪽 혈류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되고 남성 호르몬이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밤의 체력과 자존심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운동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땀을 흘리면 됩니다.
김할아버지는 마당을 한 바퀴 빠르게 돌거나 방에서 팔 흔들며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설거지할 때 허리를 쭉 펴고 리듬을 타는 것만으로도 땀이 나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땀이 흐를 때마다 중얼입니다. 지금 이 땀이 밤을 지배할 힘이다. 이 말이 단순한 암시 같지만 몸은 그걸 기억합니다. 기분도 호르몬도 세포도 심지어 정신까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땀이 나지 않는 날은 불안하고 나면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 정도로 땀은 김할아버지에게 밤의 생명선입니다. 대전 중구에 사는 75세의 나재순 할아버지는 원래 땀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인상을 쓰는 분이었습니다. 더운 날엔 에어컨 앞에만 앉아 있었고 가벼운 산책도 피했고 조금만 덥다 싶으면 찬물로 세수하며 열을 식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야, 넌 왜 이렇게 밤에 조용하냐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온 날 김할아버지의 하루 한 번 땀 비결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운동화를 꺼내고 뒷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못 가 헉헉대며 돌아왔지만 그는 그날 흐른 땀을 손수건에 닦으며 이상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라고 살 것 같더라고. 그렇게 매일 아침 15분 뒷산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3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고 일주일 후엔 밤에 눈이 반짝 떠졌습니다. 한밤중 할머니가 잠결에 물었습니다. 아니, 왜 이 시간에 저쪽을 보면서 웃고 있어요? 나 할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나 오늘 땀 흘렸어. 그 말에 할머니는 배꼽을 잡고 웃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아침마다 함께 뒷산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 할아버지는 중구 땀신이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하루에 한 번 땀을 흘리는 것으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그는 말합니다. 땀이 나니까 밤에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이건 그냥 체력이 아니라 남자의 자존심이야.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5분이라도, 단 한 방울의 땀이라도 흘려보십시오. 땀이 흐르는 순간 당신의 몸은 다시 뜨거워지고 밤은 다시 눈을 뜨게 됩니다. 밤의 황제가 되는 길은 하루 한 번의 땀에서 시작됩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의 뜻밖의 충격적 비결 중 5번째는 바로 혀를 내밀고 웃는 전신 긴장해소 운동입니다. 이 동작이 김할아버지를 밤마다 살아있는 남자로 만드는 비결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동작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혀를 내밀고 웃는다는 것만으로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기혈이 원활히 순환되며 밤에 필요한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충전되는 신비한 과정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웃음 운동이 아닙니다. 웃음과 혀를 내미는 동작은 사실 전신의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혀 끝에 있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뇌와 연결되어 있고 웃음은 뇌의 기분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결합한 동작은 몸의 경직된 부분을 풀어주고 기혈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할아버지는 매일 이 운동을 통해 몸에 쌓인 피로와 긴장을 풀고 자는 동안 활력을 채운다고 합니다. 혀를 내밀고 웃는 운동의 핵심은 전신의 이완입니다. 사람은 대부분 뒷목이나 어깨에 많은 긴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주는 데에는 얼굴 근육과 혀의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혀를 내밀고 웃으면 입가의 근육이 풀어지고 동시에 뇌가 자극을 받아 몸속 긴장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또 웃는 순간 복부도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며 내장 기능이 회복되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운동을 매일 자기 전 5분씩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웃으면서 혀를 내밀고 한번 크게 웃은 뒤 그 상태로 약간 웃음을 멈추고 혀를 바닥에 대며 약간씩 움직이는 운동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사실 별다른 무리가 없지만 그가 말하는 에너지 충전의 핵심은 이 간단한 동작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혀와 웃음이 만나면 신경을 자극하고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몸속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단지 몸을 풀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이 동작을 통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외부의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웃으면서 혀를 내밀고 자기만의 시간이 만들어지며 그로 인해 밤에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2세의 이성호 할아버지는 김할아버지의 운동 비결을 듣고 첫날 바로 실천해 봤습니다. 이전에 이 할아버지는 점점 늘어나는 피로와 몸의 경직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온몸이 뻣뻣하고 어깨가 굳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김할아버지에게서 혀를 내밀고 웃는 운동을 듣고 한번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얼굴 근육이 덜 풀린 채 웃으려니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혀를 내밀고 얼굴 근육을 조금씩 풀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몸의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열기가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순간을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 느낌이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운이 올라오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성호 할아버지는 유난히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도 몸이 가벼웠고 피로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이 할아버지는 매일 자기 전에 반드시 5분씩 혀를 내밀고 웃는 운동을 실천했고 그 결과 피로가 쌓이지 않으며 밤에 쉽게 잠이 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성호 할아버지는 그 후 이 운동을 다른 이들에게도 추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효과 있어요. 5분만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넘칩니다. 그 말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따라했고 이제는 동네 힐링 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혀를 내밀고 웃는 이 간단한 운동 지금 시작해보세요.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5분이 몸과 마음의 폭발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밤의 황제 김할아버지처럼 당신도 활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영상 중간중간 화면 아래에 소개되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제품을 누르시면 쿠팡으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쿠팡으로 연결된 후 아무 물건을 사셔도 제 채널에 약간의 수익이 발생하오니 앞으로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이런 식으로 구입해 주셔서 본 채널에 간접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7시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리 힘이 빠지는 순간 인생은 무너집니다. 젊을 땐 몰랐던 기본 동작 하나하나가 고통이 되고 자유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결국 침대와 휠체어에 갇혀버립니다. 단 한 번 넘어지는 사고가 평생 누워 지내는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지금 다리 힘을 키우지 않으면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늦습니다. 다리 힘 빠지면 끝입니다. 다리 힘 생기는 6가지 비결 중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다리 힘 빠지면 끝입니다. 이 비극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이 단순한 동작에 노년의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한 발로 서는 습관을 들이면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균형 감각이 살아나며 낙상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10초도 버티기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 10초가 20초로, 20초가 30초로 늘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간단한 변화가 인생을 구합니다. 다리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상상도 못할 속도로 사라집니다. 일주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은 20% 이상 빠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다리 힘은 눈 깜짝할 사이에 무너집니다. 한 발로 서기 운동은 이런 무서운 근감소를 막는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무기입니다. 운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벽이나 의자에 살짝 손을 대고 한 발을 들어 올립니다.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지지해도 괜찮습니다. 점점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되면 손을 떼고 서봅니다. 좌우 다리를 번갈아 가며 연습하고 하루에 3세트씩 꾸준히 반복하면 됩니다. 이 운동은 다리 근력뿐만 아니라 발목과 무릎의 안정성까지 길러줍니다. 발바닥의 감각도 살아나고 몸 전체의 균형을 잡는 능력이 놀랍게 향상됩니다. 의학적으로도 한 발로 서기 30초를 못 넘기면 근감소증, 골다공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이 운동은 생존과 직결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스스로 걷지 못하는 시기가 급격히 앞당겨집니다. 이 단순한 한 발로 서기 훈련은 그 무서운 운명을 막아주는 생명의 운동입니다. 실제로 70대 중반 남성 한 분은 평생 건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가벼운 낙상 사고로 골반을 다친 후부터 급격히 삶의 질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도 다리 근육이 많이 약해졌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고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운동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한 발로 서기 운동을 알게 된 그는 처음에는 벽에 의지해 겨우 5초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전과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15초, 한 달 후에는 30초를 넘겼습니다. 지금은 양쪽 다리 모두 1분 이상 버틸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다리 힘이 살아나면서 다른 변화도 찾아왔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편해졌고 허리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넘어질까 두려워서 외출을 꺼렸던 그가 다시 당당하게 시장도 보고 친구들과 약속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한 발로 서는 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한 발로 서는 게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발로 서는 10초가 당신의 내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리 힘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오늘 한 발로 서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기입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자극이 가지만 여기에 가벼운 아령을 더하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가벼운 아령을 양손에 들고 걷기 시작하면 팔과 다리가 동시에 움직이며 균형 감각이 살아납니다. 팔을 흔드는 동작이 몸통과 하체를 안정시켜주고 아령의 무게가 자연스럽게 다리 근육에 더 강한 자극을 줍니다.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근육이 깨어나고 다리의 지구력이 강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기 쉽습니다.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는 운동은 자연스럽게 뼈에 자극을 주어 골밀도까지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골다공증, 근감소증,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예방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처음에는 무겁지 않은 1kg 정도의 아령을 양손에 들고 하루 5분 정도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걸을 때는 등은 곧게 펴고 배에 힘을 주어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걷는 동안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발뒤꿈치부터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천천히 걸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운동은 운동기구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골목, 아파트 복도, 동네 공원 어디서든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기만 해도 다리 근육이 단단해지고 허벅지와 종아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넘어질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아령 걷기는 단순히 운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리 힘이 살아나면 다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당당히 나갈 수 있으며 나만의 일상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가장 소중한 것은 자립입니다. 그리고 자립은 강한 다리 힘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무릎 통증으로 점점 외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니 자연스럽게 집에만 머물렀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지내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질 뻔한 사건을 겪으면서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다리 근력이 심각하게 약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운동부터 시작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500G짜리 작은 아령을 들고 집안을 걷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매일 조금씩 걸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1kg짜리 아령으로 바꿨고 하루 걷는 거리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무릎 통증도 점점 줄어들고 허벅지에 탄력이 생기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는 조금만 걷다 넘어질까 겁냈지만 이제는 시장도 직접 보고 친구들과 산책도 함께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벼운 아령 하나가 제 인생을 다시 걸어가게 했어요. 다리 힘이 생기니까 세상이 다시 넓어졌어요.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는 단순한 실천이 노년의 삶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녀는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손에 아령을 쥐고 걸어야 합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그 걸음이 인생 전체를 지켜줍니다. 다리 힘은 곧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오늘 가벼운 아령을 들고 걷는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다리 힘 빠지면 끝입니다. 이 비극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엉덩이는 다리의 뿌리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다리 힘은 급속도로 빠지고 결국 넘어지고 주저앉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면 다리는 다시 힘을 얻고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엉덩이 근육은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엉덩이가 탄탄해야 서 있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있고 걸을 때 추진력을 낼 수 있습니다. 엉덩이가 약해지면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쏠려 관절 통증까지 유발됩니다. 한마디로 엉덩이는 다리 힘의 엔진입니다. 엔진이 고장나면 차가 달릴 수 없듯 엉덩이가 약하면 다리도 쓸모를 잃게 됩니다. 엉덩이 근육 강화 운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무릎을 살짝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밀어내는 스쿼트, 바닥에 누워 한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힙 브릿지 운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매일 5분만 투자해도 엉덩이 근육이 살아나고 다리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엉덩이 근육이 살아나면 걷는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무릎이 덜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습니다. 넘어질까 봐 두려워 움츠러들었던 몸이 다시 자신감을 얻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무서운 건 질병이 아니라 무력감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다는 절망은 인간의 의욕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면 이 무서운 운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엉덩이 운동 하나가 평생의 삶을 지켜주는 최후의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심각한 무릎 통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무릎 자체보다 엉덩이 근육 약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엉덩이 근육이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운동을 추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침대 옆에서 힙 브릿지 10회,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 10회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다리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엉덩이가 뻐근하고 허벅지가 당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 식사 후 TV 보기 전에 하루 2번 운동을 이어갔습니다. 2주가 지나자 허벅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고 한 달이 되자 계단을 오를 때 덜 힘들어졌습니다. 2달 후 그녀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두가 걱정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산길을 걸었습니다. 등산 후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단 10걸음도 버거웠는데 지금은 산을 오를 수 있어요. 다 엉덩이 덕분이에요.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철 엉덩이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엉덩이 근육은 노년의 자유를 지키는 최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엉덩이를 깨워야 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다리 힘은 엉덩이에서 시작되고 엉덩이 힘은 오늘 운동하는 당신에게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반복입니다. 다리 힘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동작 하나가 노년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은 하체 근력,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근육들은 서고 걷고 균형을 잡는 데 필수적인 힘입니다.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면 자연스럽게 무릎 주변 근육도 강화되어 관절 보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간단한 운동 하나로 하체 전체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무릎이 90도로 굽혀지는 높이의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손은 허리에 얹거나 앞으로 뻗어 균형을 잡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일어나고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하루 10회부터 시작해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아침에 일어나서도 저녁 식사 후에도 틈만 나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반복이 힘들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다리 힘이 약해졌다는 경고입니다. 무시하고 방치하면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연습하면 확실히 근력이 살아나고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 운동은 단순하지만 절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재활병원과 노인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이 운동을 필수로 포함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은 다리 근육뿐 아니라 심폐기능, 균형 감각, 심리적 자신감까지 함께 키워주는 만능 운동입니다. 실제로 6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은퇴 후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다리 힘이 약해지면서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넘어진 이후 그는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다리 근력이 심각하게 줄었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의사가 권한 것이 바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를 매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단 5회도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하루 5회, 일주일 후 10회, 한 달 후 20회로 점차 늘려갔습니다.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시장까지 걸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았고 계단을 오를 때도 숨이 덜 찼습니다. 무엇보다 넘어질까 겁먹었던 몸이 다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친구들은 얼굴이 밝아졌다고 했고 그는 스스로도 삶의 의욕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자 하나가 제 인생을 구했어요. 그냥 앉았다 일어서는 걸 반복했을 뿐인데 다시 걷게 되고 다시 삶을 즐기게 됐습니다. 이처럼 단순하지만 강력한 의자 운동은 다리 힘을 되살리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지금 당장 집안에 있는 의자 앞에 서야 합니다. 하루 10번 앉았다 일어나는 작은 노력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다리 힘이 생기면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다리 힘은 곧 삶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당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에 힘주기입니다. 다리 힘 빠지면 끝입니다. 다리 힘을 살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에 힘을 주는 것, 이 작고 사소한 행동 하나가 노년의 삶을 지키는 강력한 비밀 무기입니다. 앉아서 발가락에 힘을 주는 운동은 겉으로 보기엔 별거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움직임이 종아리, 발목, 무릎, 허벅지까지 모든 하체 근육에 연결되어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발가락을 움켜쥐듯 힘을 주고 천천히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전체의 근육이 깨어나고 균형 감각이 강화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작은 근육부터 무너집니다. 발가락 근육이 약해지면 땅을 딛는 힘이 약해지고 발목이 흔들리며 결국 넘어지기 쉬운 몸이 됩니다. 넘어지는 순간은 순식간이지만 그 대가는 치명적입니다. 발가락에 힘을 주는 운동은 이 끔찍한 미래를 막아주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운동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 2발을 바닥에 붙입니다. 발가락만을 이용해 바닥을 움켜쥐듯 힘을 주고 5초간 버팁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힘을 풀고 다시 반복합니다. 하루 10회, 아침과 저녁으로 꾸준히 실시하면 됩니다. 발가락 힘주기 운동은 실내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TV를 볼 때, 신문을 읽을 때, 커피를 마실 때 짬짬이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낼 필요도 없고 운동복을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다리 힘을 살리고 걸음걸이를 안정시켜주며 넘어짐을 예방하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발가락에 힘이 생기면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걸을 때 발바닥이 착 달라붙는 느낌이 생기고 발목이 단단해져 균형을 잡기 쉬워집니다. 무릎과 엉덩이에도 힘이 전달되며 전신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움츠러들었던 몸이 다시 당당하게 땅을 딛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구합니다. 발가락 하나를 움직이는 작은 습관이 노년의 자유를, 자존심을, 그리고 생명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평소 다리 저림과 발목, 약화로 인해 작은 돌부리에도 넘어질 뻔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외출이 무서워져 집안에만 갇히는 날이 늘었고 삶의 활력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발가락 근육이 너무 약해졌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시작한 운동이 바로 앉아서 발가락 힘주기였습니다. 처음엔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힘들었지만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10회, 저녁 TV 보기 전에 10회를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2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발바닥에 힘이 생기고 걸을 때 한층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시장에서 친구를 만나 반갑게 손을 흔들며 뛰어갔는데 예전 같으면 발목이 휘청거릴 상황에서도 단단하게 땅을 딛고 멈춰 설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며 너 요즘 왜 이렇게 걸음걸이가 당당해졌어? 라고 묻자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비결은 발가락이야. 지금 그녀는 매일 외출을 즐깁니다. 가벼운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장을 보러 다니며 삶을 다시 찾았습니다. 작은 발가락 운동이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발가락에 힘을 주는 순간 큰 인생이 바뀝니다. 다리 힘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을 지키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당신의 발가락 끝에서 시작됩니다. 6번째는 앉은 자세에서 발가락에 힘주기입니다.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이 50%에 육박한다는 잔인한 통계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리 힘이란 단순한 근육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다리 힘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대적으로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근육 운동만으로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 무너집니다.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다리 힘을 지키는 진짜 시작입니다. 칼슘은 뼈를 이루는 주성분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미세한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몸은 뼈에서 칼슘을 빼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골다공증이 찾아오고 뼈는 속부터 텅 비어버립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이 몸에 제대로 흡수되게 돕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어야 생성되지만 노년기에는 피부 기능이 약해져 충분한 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해 적극적으로 챙겨야 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멸치, 뱅어포, 두부, 브로콜리 등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연어, 고등어 같은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류에 풍부합니다. 식사로 부족하면 전문의와 상의해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를 제대로 섭취하면 뼈가 단단해지고 다리 근육이 버텨야 할 구조물이 튼튼해집니다. 넘어져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강인한 다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보충이 아니라 인생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실제로 70대 초반의 한 여성은 젊은 시절부터 특별한 관리 없이 지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허리가 굽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지만 나이 탓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집안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되는 심각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재활을 시작했지만 근육은 이미 크게 약해져 있었고 골다공증도 심각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칼슘과 비타민 D 부족을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골절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본격적으로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식단을 바꿔 매 끼니 멸치, 두부, 채소를 챙겨 먹고 매일 오전에는 햇빛을 쬐며 산책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제로 채웠습니다. 6개월 후 정기검진 결과 뼈 밀도가 개선되었고 다리 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스스로 걷고 움직이는 시간이 길어지자 삶의 활력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넘어지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뼈가 약하면 인생이 부서진다는 걸요. 이제는 칼슘과 비타민 D가 내 두 번째 생명줄입니다. 오늘 당신도 선택해야 합니다. 방심하지 말고 지금 당장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겨야 합니다. 다리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튼튼한 뼈가 있을 때 비로소 강한 다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리 힘은 곧 삶의 힘이고 그 삶은 당신이 오늘 무엇을 먹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늙으면 그냥 가만히 죽어야지 뭘 더 바래? 저 나이에 저런다고 누가 봐줄 줄 아나? 나이값 좀 해라. 꼴불견이다 진짜. 이런 독한 말을 들으면서도 침묵한다면 끝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내게 침을 뱉고 발로 차도 이를 악물고 일어서야 합니다. 남의 입에 끌려다니다가는 비참하게 짓밟히고 버려집니다. 늙었다고 순하게 살면 남은 인생은 지옥이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첫 번째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평생 가정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온갖 고생을 참아내며 자식을 키워냈습니다. 학비를 대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고 꿈을 이루게 하려고 내 욕심 하나 제대로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땀 흘려 키운 자식들이 노년이 되자 과연 부모를 얼마나 챙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현실은 냉혹합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삶에 바빠 부모를 뒷전으로 밀어둡니다. 예전처럼 부모를 평생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진 자식은 이제 드뭅니다. 부모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나도 바빠서라는 한마디에 무너져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대는 순간 배신당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려는 순간 노년은 초라해집니다. 작은 부탁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고 전화 한 통 기다리며 쓸쓸히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폐가 될까 두려워 아무 말도 못하고 병든 몸을 숨기며 스스로를 갉아먹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늙어가는 것이 바로 기대어 산 노년의 비극입니다. 자식도 결국 자신의 인생을 살기 바쁩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고 세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 안에서 자식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내 힘으로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식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립은 기본입니다. 작은 돈이라도 내 손으로 벌고 내 힘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강 역시 타인의 도움이 아닌 내 의지로 지켜야 합니다. 운동하고 챙겨 먹고 스스로 병을 예방하는 것이 진짜 독한 노년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자식을 놓아야 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휘둘리다 보면 노년은 고통과 분노, 실망의 연속이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서운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현명한 가족 관계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 이상은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마지막은 내가 책임진다는 독한 각오가 있어야 노년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기대는 희망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누구보다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남성 한 분은 평생 자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퇴직금까지 모두 자식들 집 장만에 써버렸고 자신은 작은 월세방에 살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식들이 은혜를 갚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은 연락도 뜸해지고 생활비 한 푼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럴 거야 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생일에도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는 날들이 계속되자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을 때조차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겠다.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무료 복지관에서 배우는 노인 체조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줄이기 위해 반지하로 이사했지만 그곳에서도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내 인생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스스로 일어섰더니 오히려 삶이 가벼워졌어요. 지금 나는 내 삶을 내 손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지막을 자식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노년의 진짜 자유는 독하게 살아갈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을 당신 스스로 책임지십시오. 그게 진짜 품위 있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이 되면 이상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볍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나름대로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시당하고 말끝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가족, 친구, 이웃마저 은근히 내 의견을 무시하고 결정권을 빼앗으려 듭니다. 문제는 이런 작은 무시를 계속 참고 견디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결국 내 인생의 핸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이 들면. 원래 저런 취급받는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순간 노년은 무너집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은 비참합니다. 원하지 않는 약속에 끌려가고 하기 싫은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나를 무시하는 말에도 웃어넘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자존심은 깎이고 나라는 존재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한순간에 늙은 거지가 된 기분, 그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가족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순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짓밟는 사람에게는 거리감을 두고 내 시간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거절해야 합니다. 휘둘리며 비굴하게 사느니 혼자 당당히 서는 편이 천배는 낫습니다. 노년의 진짜 품격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의 비위를 맞추고 불편한 부탁을 억지로 들어주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지키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진짜 어른다운 것입니다. 노년에는 좋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포기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려다 보면 결국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때로는 차갑게, 때로는 냉정하게 선을 긋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다 보면 내 인생은 다른 사람의 손에 농락당하다 쓸쓸히 끝나게 됩니다. 노인네는 가만히 있어라. 나이 들었으면 참아야지 같은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이를 먹었기에 오히려 더 당당해야 합니다. 살아온 세월을 헛되이 만들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휘둘리지 않고 조종당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여성 한 분은 평생을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자식들 부탁은 무조건 들어주고 친구들의 심부름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행사에는 늘 앞장섰지만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어르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이 나이에 뭘 해요? 그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차마 표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일이 터졌습니다. 동네 행사 준비 중 무리하게 짐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고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 후 그녀는 모든 부탁을 단칼에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도 예전처럼 함부로 부탁하지 못했고 친구들도 그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독하게 거절하고 나니까 비로소 내가 나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비굴하게 늙을 것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내 인생을 살 것인가.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짜 품이 있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세 번째는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고 억울해도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살아갑니다. 나이 들었으면 조용히 있어야지 괜히 말 많으면 꼰대 소리 듣는다는 사회의 은근한 압박에 눌려 스스로 목소리를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지만 침묵은 고독을 심화시킬 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이해받지 못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세상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뭘 느끼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고립된 채 삶의 끝자락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 없는 말로 웃지 말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이고 내 감정의 주인도 나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사회에도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걸 원한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침묵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묵은 나를 점점 더 외롭고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 내 존재를 세상에 다시 한번 새기는 행위입니다.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세상은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주변 사람들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처음엔 두렵습니다. 괜히 갈등이 생길까봐, 사람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됩니다.
하지만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한번 내뱉어 보면 알게 됩니다.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내 목소리를 듣고 기뻐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진심을 들은 사람만이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나와 진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노년은 조용히 사라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노년은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는 시기입니다. 그 증명을 위해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입 다물고 살다가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나를 표현하고 나를 주장하며 살다가 가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늘 괜찮아라고 말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억울함과 외로움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자식들이 가족 모임에서 일방적으로 그녀의 집을 팔고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왜 내 인생을 내 허락 없이 결정하는 거야?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직 내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다. 내 뜻은 내가 정한다. 자식들은 당황했지만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결국 뜻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주변에는 진심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목소리를 내니까 인생이 다시 살아났어요.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리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노년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네 번째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오면서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을 위해 모든 걸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들어서면 냉혹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평생 아낌없이 베풀었던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철저히 잊히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설마 내 자식이, 설마 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현실 앞에서는 너무나 쉽게 등을 돌립니다. 노년에 버림받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납니다. 몸이 아파 도움이 필요할 때, 돈이 떨어져 도움을 청할 때, 마음이 외로워 기대고 싶을 때 사람들은 무섭게 거리를 둡니다. 바쁘다는 핑계,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당신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밀어냅니다. 그렇게 쓸모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당신은 세상에서 투명한 존재가 됩니다. 이 끔찍한 현실을 피하려면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다면 최소한 쓰지 않고 버틸 준비를 해야 하고 몸이 약해지기 전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정신적으로도 남에게 매달리지 않고 홀로 설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을 만들어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도 병도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사랑을 나눴던 사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 순간 사람들은 냉정해집니다.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각박해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차가워지기 전에 나부터 강해져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지나친 기대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는 필연적으로 실망을 부르고 실망은 결국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상황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는 힘을 키워야 버림받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 밥을 먹을 수 있고 혼자 병원을 갈 수 있고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있어야 진짜 강한 노년입니다.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으려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질 각오를 해야 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남의 부탁을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착하게만 살다가는 결국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신세가 됩니다. 노년은 착하기만 해서는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독하게, 냉정하게, 똑똑하게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70대 초반 남성 한 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졸업시켰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돈이 떨어지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자식들은 서로 미루듯 아버지를 떠넘겼고 결국 그는 작은 요양병원에 던져지듯 보내졌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방문은 점점 뜸해졌고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통곡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버림받으려고 평생을 바쳤나? 그는 절망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시 내 발로 일어서겠다.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악착같이 받았고 퇴원 후 작은 공공근로 일자리에 지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쓸쓸했지만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생활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이웃들과 소소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이 아닌 다른 따뜻한 인연도 만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는 말합니다. 버림받았다고 무너졌다면 정말 끝났을 겁니다. 독하게 살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초라하게 사라지지 않기 위해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를 지키는 힘은 오직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끝을 내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노년에도 당당히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중 5번째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무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노년에 접어들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거칠어집니다. 늙었으면 조용히 살아야지, 나이 들어서 뭘 더 하겠어 같은 잔인한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들려옵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이제는 나설 때가 아니라며 은근히 밀어냅니다. 그때마다 움츠러들고 상처받고 분노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과 평가에 일일이 반응하다 보면 노년은 초라하고 불행해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무슨 소리를 하든 신경 쓰지 않고 꿋꿋하게 내 길을 가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무너지는 대신 내 삶에 집중하며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남의 시선은 결코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평가는 무책임하고 가볍습니다. 남들은 당신이 넘어져도 당신이 무너져도 결국 자기 인생에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다치고 꿈을 포기해야 합니까? 이제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노년에는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저 나이에 머리라는 비웃음도 꼴불견이라는 수군거림도 무시해야 합니다. 내 인생은 남들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소중한 여정입니다. 남들의 비웃음을 두려워하면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다 보면 나를 위한 삶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껏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을 무시하고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의 평가는 바람처럼 스쳐가게 두고 내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차피 남들은 내가 잘 돼도 시기하고 못 돼도 무시합니다. 잘 나가면 저 나이에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라며 비웃고 힘들어하면 그럴 줄 알았다고 조롱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내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고개 숙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당당히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여성 한 분은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얽매여 살았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이 나이에 뭐 하러라는 말이 무서워 집에만 있었고 하고 싶은 공부가 있었지만 늙어서 무슨 공부냐는 소리에 포기했습니다. 하루하루가 후회와 답답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받은 건강검진 결과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심각한 고혈압과 초기 당뇨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스트레스 받고 참고만 살다가는 빨리 무너집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남들 말은 무시하고 나를 위해 살겠다. 그녀는 바로 여행 가방을 쌌습니다. 가까운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떠났고 버킷리스트였던 수채화 교실에도 등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들고 별짓을 다 한다고 비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당신들은 수군거리고 나는 인생을 즐긴다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지금 그녀는 매주 새로운 도전을 하며 인생을 다시 살고 있습니다. 남이 뭐라든 나는 내가 좋으면 됐어요. 세상 시선 신경 쓰다가 내 인생 다 망칠 뻔했어요. 라며 환하게 웃습니다. 오늘 당신도 결심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비웃든 무시하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을 위해, 내 행복을 위해, 나를 위해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남들의 말은 스쳐가게 두고 당신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노년입니다. 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중 첫 번째는 바로 자몽과 자몽 주스입니다. 달콤하고 상큼한 맛에 많은 사람들이 자몽을 건강식품으로 착각하지만 노년기에는 이 과일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몽은 체내의 약물분해, 효소를 마비시켜 약물 부작용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키는 무서운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자몽을 즐기면 아무리 좋은 약도 독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은 체내 약물분해 효소의 활동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이 효소는 우리가 먹는 약을 적당히 분해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자몽이 이 효소를 마비시키면 약이 몸속에 쌓이고 쌓여 결국 중독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심장약, 항우울제, 심지어 항암제까지 자몽과 함께하면 약효가 통제 불가능하게 증폭되거나 완전히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사망에 이르는 끔찍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복용하는 노년층에게 자몽은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자몽 한 조각, 자몽 주스 한 컵이 평생 복용해온 혈압약을 독처럼 만들어 혈압을 비정상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극심한 어지럼증, 실신, 골절사고, 심장 쇼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효과가 단 하루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몇 날, 며칠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신 자몽 주스가 이틀 뒤 약을 먹을 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교묘하고 끈질긴 위험성을 가진 식품은 매우 드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위험을 알지 못한 채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는 잘못된 정보만 믿고 자몽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몽이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섭취하면 오히려 몸 안의 약물, 균형이 무너지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무엇보다 안전한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과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0세 이모 씨는 건강에 좋은 음식에 관심이 많아 매일 아침 자몽 주스를 직접 갈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약을 먹고 자몽 주스를 마신 뒤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습니다. 집안에서 중심을 못 잡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고 급히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료를 본 의사는 깜짝 놀라 혹시 자몽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모 씨는 당연하다는 듯 건강에 좋다길래 매일 마십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모 씨가 복용하던 혈압약이 자몽 때문에 분해되지 못하고 몸에 쌓여 혈압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모 씨는 입원 중 자꾸 내가 자몽에 당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말하며 주변을 웃겼다고 합니다. 회복한 뒤에도 이모 씨는 자몽만 보면 눈을 질끈 감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몽은 65세 이후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과일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약을 먹고 있다면 특히 자몽과 자몽 주스를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중 두 번째는 바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에는 햄, 소시지, 베이컨, 핫도그, 살라미, 육포 같은 음식이 포함됩니다. 이 음식들은 짭짤하고 고소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건강에 대한 위협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가공육이 주는 피해가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육은 제조 과정에서 고기 자체를 보존하고 맛을 높이기 위해 다량의 소금, 아질산염, 방부제, 인공색소 등을 첨가합니다. 이 성분들은 체내에 축적되면서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가공육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염분 과다로 인해 고혈압이 악화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소금에 절여지고 방부제가 가득 들어간 고기를 먹는 것은 마치 매일 조금씩 독을 삼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가공육은 또 다른 끔찍한 위험을 숨기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공식적으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담배, 성명과 같은 급의 위험성을 의미합니다. 가공육에 포함된 아질산염과 같은 성분들은 체내에서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으며 특히 대장암, 위암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루 한 조각의 가공육도 장기적으로 보면 암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공육은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베이컨이나 소시지처럼 기름기가 많은 가공육은 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 비만을 부르고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모든 만성질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고지방 유제품이나 튀김 음식 못지않게 가공육 역시 노년기의 건강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가공육에 숨어있는 화학 첨가물은 간과 신장에도 큰 부담을 줍니다. 우리 몸은 음식에 포함된 독성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 간과 신장이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가공육을 자주 먹으면 간과 신장이 지치고 약해지며 이는 다양한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가공육은 맛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 몸속 장기 하나하나를 조금씩 파괴하는 무서운 식품입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69세 조모 씨는 소시지와 햄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식탁에는 햄이 올라왔고 점심에는 핫도그를 간식으로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소시지를 곁들인 맥주 한 잔이 그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었습니다. 조모 씨는 고기도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런데 가공육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모 씨는 복통과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조모 씨는 초기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가공육을 과다하게 섭취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모 씨는 자신이 매일 먹던 소시지와 햄이 이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원 중에도 조모 씨는 간호사들에게 나는 햄 없으면 못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햄이 무섭습니다라며 우픈 농담을 던졌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고 회복한 후 조모 씨는 가공육을 완전히 끊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건강을 되찾아 활기찬 삶을 살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소시지 대신 고구마를 먹으세요 라고 외치며 웃음을 주고 있습니다. 조모 씨는 가공육 하나가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진작 끊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건강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가공육은 65세 이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음식입니다. 짭짤하고 고소한 맛에 속지 말고 건강을 위해 가공육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작은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중 세 번째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입니다. 주로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와 오렌지, 사과 등 주스류, 이 밖에 커피 음료, 에너지 음료 등이 이것입니다. 이 달콤한 음료들은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고 잠시나마 행복감을 주지만 그 속에 숨겨진 위험은 상상 이상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설탕이 가득한 음료를 자주 마시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설탕 음료는 단순한 칼로리 폭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망가뜨리는 폭탄과도 같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급격하게 혈당을 올리고 그로 인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혈당 급증은 결국 몸의 여러 장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비만, 심장병, 심지어 암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설탕 음료는 혈당을 급격히 올려 당뇨병을 유발하거나 기존 당뇨를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설탕 음료에 포함된 고당분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전신을 순환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장기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 결과 혈관 건강이 나빠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결국 당뇨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몸의 대사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설탕을 소화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설탕이 체내에 쌓이게 되고 이것은 고혈당과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만은 여러 질병의 발병 원인이 되며 관절에도 부담을 주어 골다공증이나 관절염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이 심해지면 심장과 혈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어 고혈압과 심장병이 동반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설탕 음료는 한 방울도 허락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존재입니다.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바로 중독성입니다. 설탕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킵니다. 이로 인해 설탕 음료를 마시면 잠깐의 기분 전환을 느끼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점점 더 약해지며 더 많은 설탕 음료를 찾게 됩니다. 이는 마치 마약처럼 설탕에 의존하게 만드는 중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중독은 우리의 뇌를 휘어잡고 결국 건강을 더욱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런 중독성은 더욱 위험하게 작용합니다. 설탕 음료에 의존하면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김모 씨는 평소에 커피, 탄산음료, 과일 주스 등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즐겨 마셨습니다. 하루에 적어도 두세 잔은 마셨고 특히 과일 주스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김모 씨는 이게 건강에 좋다고 믿었어요. 과일 주스니까 비타민이 풍부할 거라고 생각했죠 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아찔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급히 병원을 찾은 김모 씨는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의사에게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셨죠?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모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습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당뇨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음료들이 당신의 건강을 해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모 씨는 그 후로 설탕 음료를 끊고 물과 허브차로 대체했습니다. 다행히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서 혈당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건강을 위협했는지 생각할 때마다 후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김모 씨는 설탕 음료 한 잔이 이렇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며 이제는 설탕 음료 대신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65세 이후 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설탕 음료는 단순히 달콤한 맛을 넘어서 건강을 서서히 파괴하는 치명적인 음료입니다. 노년기에는 설탕을 줄이고 건강한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중 네 번째는 고지방 유제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맛있다는 이유로 자주 즐깁니다. 하지만 고지방 유제품은 그 맛 뒤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모른 채 섭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방 유제품은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을 파괴하고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폭탄과도 같습니다. 고지방 유제품은 주로 동물성 지방이 많고 체내에서 쉽게 흡수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혈관에 쌓여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심장병, 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미 혈관이 노화되어 있고 심장도 예전처럼 강하게 뛰지 않습니다. 이때 고지방 유제품을 섭취하면 그 위험은 배가 됩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에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이 부담을 느끼고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고지방 유제품은 그 자체로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포화지방은 체내에서 쉽게 쌓여 비만을 유발하고 비만은 또 다른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또한 포화지방이 많은 고지방 유제품을 계속 섭취하면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시키고 이는 당뇨병, 고혈압, 심지어 암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유제품을 지속적으로 먹으면 장기적으로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고지방 유제품이 포함된 음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고지방 유제품은 전지 우유, 크림, 버터, 치즈, 생크림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포화지방이 풍부하여 노년기에 섭취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치즈나 버터는 맛이 좋아 자주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속에 숨겨진 고지방 성분은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모 씨는 평소 치즈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빵에 치즈를 올려 먹고 점심에는 파스타에 치즈를 듬뿍 넣어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심심할 때마다 버터를 발라 빵을 먹고 간식으로 치즈 스틱을 먹는 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치즈가 좋아서 매일 먹는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김모 씨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고 급히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김모 씨는 심장에 큰 부담이 가해져 협심증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김모 씨에게 그동안 치즈와 버터 같은 고지방 유제품을 많이 드셨죠? 이런 음식들이 당신의 심장에 큰 부담을 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모 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치즈가 이렇게 건강을 해칠 줄은 몰랐습니다. 의사는 김모 씨에게 고지방 유제품은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으니 이제부터는 반드시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하루 한 번 이상 먹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경고했습니다. 김모 씨는 그때서야 치즈와 버터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김모 씨는 고지방 유제품을 완전히 끊고 대신 저지방, 우유와 치즈를 선택하는 등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물론 가끔씩 치즈가 그리울 때가 있지만 이제는 건강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치즈 한 조각이 이렇게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이제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 사례처럼 고지방 유제품은 65세 이후에는 더욱 위험해지며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유제품은 맛이 좋고 일시적으로 행복감을 줄 수 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위험은 매우 크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지방 유제품을 적절히 조절하며 저지방 대체 식품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65세 이후 무조건 끊어야 하는 음식 중 5번째는 바로 튀김 음식입니다. 튀김은 그 맛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바삭하고 기름진 맛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혹이 됩니다. 그러나 튀김 음식은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위험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섭취하고 있습니다. 튀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몸에 남는 기름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튀김이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고 치명적입니다. 튀김 음식의 가장 큰 문제는 고온에서 기름에 튀겨진다는 것입니다. 고온에서 튀긴 음식은 과도한 지방과 칼로리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고지방 음식은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튀김에 사용되는 기름은 주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아 혈액 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킵니다. 이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등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은 이미 혈관이 약해지고 심장도 예전처럼 강하지 않기 때문에 튀김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튀김은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름에서 나오는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는 각종 만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염증은 특히 당뇨병, 비만, 심장병 등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으며 노년기에 들어서는 이들 질환의 발병률이 급증합니다. 또한 튀김 음식에 들어있는 고온에서 변형된 지방은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세포를 손상시키고 세포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이는 피부 노화, 면역력 저하,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튀김 음식은 체중 증가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노년기에는 대사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칼로리를 쉽게 소화하지 못하고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비만이 유발되고 비만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 여러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특히 튀김 음식은 먹고 나서 바로 배부른 느낌을 주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지방과 칼로리는 정말 위험합니다. 튀김을 자주 먹으면 체내 지방이 쌓여 배가 불러도 다이어트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결합되면 튀김 음식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을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튀김 음식이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튀김 음식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맛 때문입니다. 그 바삭함과 고소한 맛에 중독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독은 결국 자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박모 씨는 평소에 튀김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아침에는 튀김으로 시작하고 점심에도 튀김 요리를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튀김과 함께 맥주를 한 잔씩 즐기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박모 씨는 튀김이 없으면 밥을 못 먹겠다고 생각했어요. 그 맛에 중독됐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모 씨는 갑자기 가슴이 아프고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갔고 검사 결과 박모 씨는 심장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자주 드셨죠? 그로 인해 심장에 큰 부담이 왔습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박모 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습관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의사는 튀김 음식은 심장에 치명적입니다. 더 이상 튀김을 먹지 않도록 하세요. 고지방 음식은 심장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박모 씨는 튀김을 끊고 대신 샐러드와 저지방 음식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 튀김이 먹고 싶을 때는 공기튀김으로 대체하며 점차 건강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박모 씨는 그동안 튀김을 먹으며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튀김을 끊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처럼 튀김 음식은 65세 이후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음식입니다. 고온에서 튀겨진 기름은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 염증, 비만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튀김의 유혹을 떨쳐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